자, 어느덧 가을이 이제 거의 다 왔지요. 자, 가을이 와서 반갑긴 한데 우리 시험이 10월 30날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요. 그래도 공부하기 좋은 계절에 자, 밝은 모습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아자아자 좋은 성과 꼭 거두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저는 통상 지금쯤은 실력 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는 우리가 합격하시려는 목적이니까 우리가 1차 과목에 자, 가장 큰 벽 80문제를 100분 동안에 읽고 이해하고, 자, 이게 정답이다 싶은 것을 OMR 카드 마킹까지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80문제에서 60%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우리가 합격을 하는데, 자, 순서대로 부동산 학교를 1번부터 푸시든지 2번부터 푸시든지 하여튼 자기가 지금 그 연습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학교론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대출을 쪼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출제할 즈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일어나서 출제될 것이다 싶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민법에서도 우리가 이제 금년도 2020년 작년이나 2021년 금년도나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이 아주 이슈화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통으로 시험 출제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출제하겠죠.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텐데, 화면에 있는 이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도록, 이거는 지금 스스로 정답을 찾도록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도록 하는 것이고, 저는 통상 이제 일주일에 3번 3회 모의고사를 드리고, 자, 100분 동안에 스스로 푸시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집을 드리고, 그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로 하는 데는 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유튜브에서 우리가 꼭 나오겠다 싶은 것들은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해설을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화면 보시면서 이번 8월 마지막 주 그 1회분 그에 관련된 15회 문제, 학교의 15회 문제가 부동산 금융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에 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80문제 중에서 이제 15번 금융 파트. 자, 부동산 금융 그러면은 저는 간장유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간장유전, 간은 정부 자금보다 민간 자금의 투자 역성이 중요하다. 간이고요. 장은 장기 저리 대출이다. 일반 금융에 피한다 라면은 부동산 금융은 장기 저리 대출이다. 물론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자 측면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건설업자 입장, 공급자 측도 부동산 금융으로 봐야 됩니다. 자, 건설업자, 공급자 측이라는 것은, 자, 기초를 닦았을 적, 기초를 파냈을 적에 얼마 대출 받고, 자, 뼈대 만들었을 적에 얼마 대출 받고, 이제 완성될 즈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분양 끝나면 한꺼번에 갚는 거 있죠. 공급자 쪽에서 보는 부동산 금융이랄 것이고, 자, 수요자 측면, 우리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목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자, 차분하게 이제 월급 받는 데서 일정 부분을 갚아나가는, 자, 수요자 측인데, 어쨌든 공급자 쪽보다는 수요자 쪽이 더 장기 저리 대출로 봐야 될 것이고, 일반 금융에 피한다라면은 부동산 금융은 전체로 봐서 우리가 장기 저리 대출이다. 간장, 유는 대출 채권의 유동화이죠.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가 채권 보전, 간장, 유전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유동화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유동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자, 은행이 돈 빌려주고 저당 증설 확보하고 있을 텐데, 저당 증설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다
다 돈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채권 보전 수단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간장 유동화 채권 보전 수단 확실히 전자입니다. 간장 유전.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우리가 BIS 비율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산 나누기 위험. 자, 자산은 그냥 그대로 놓고라도 위험치를 줄일 수 있다라는 BIS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량 은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저당시장에서 확보했던 저당 증서를 여유가 있다라면 자산 포트폴리오 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더 큰 미국에서 국채은행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회사 이런 데다 더 팔아가지고 자금 끌어쓸 수만 있다라면은 위험 요소가 줄어드는 거니까 BIS 비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거리에 뭐가 들어갈까도 연구하시면서 자, 유동화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론 40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 그래도 봐야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내부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런 문제인데, 자, 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년가법 NPV 이렇게 말하죠. 자, 수년가법하고 PI 지수 차이가 뭐든가요? 자, 수년가법은 들어온 돈 빼기 나간 돈, 여기보다 크면 성공한 것이고, 자, PI 지수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들어온 돈 나누기 나간 돈, 이보다 크면 성공한 거죠. 자, 2번 일반적으로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분석 방법으로 우월한 것을 평가되고 있다. 우월하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순선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순현가법이 선호도가 높다. 자, 순현가법이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2번 중요한 거니까 옳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분석 방법으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옳은 말. 자, 어디 3번은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 수익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틀렸죠. 자, 틀렸습니다. 자, 2번 옳은 설명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한 경우 사업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높다. 이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후기 금액을 할인하는 경우 초기 금액을 할인하는 경우보다 현재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제 4번 문제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평가가 무슨 평가냐는 문제인데, 이거는 일괄평가라는 거죠. 일괄평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2번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자, 도로변에 대지가 있는데 도로변은 상가로 쓰고 후면은 집으로 쓴다라면은 상가 쪽이 비싸겠죠. 자, 비싼 쪽은 비싸게 실이, 낮은 쪽은 낮게 구분한다 이거죠.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가 뭐냐? 이거는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 자, 100평 땅이 도로변에 있는데 25평이 도로로 평입됩니다. 그럴 적에 25평만 가지고 평가한다라면은 건축법상 대지 면적 취소한 뒤 미달하기 때문에 아주 헐값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건 정상이 아니죠. 자, 넓은 땅의 당당한 넓은 땅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봐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부분 평가를 하는데, 자, 뭐 문제를 받아서 풀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미처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 문제 다 풀기는 좀 그렇습니다. 해설집 받으신 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자, 5번 문제는 그 화난 이유를 구하는 문제인데 저부대 좀 보소.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세 가지를 곱해가지고 화난 이유를 구할지 이렇게 개텔법이라 하죠. 그래서 그 계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 푸는 것이 너무나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개텔법은 저 부대 그 세 가지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정도 가지고서 접근하시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말씀드린 15번 문제가 자, 부동산 금융에 관계되는 것인데 주택 저당 대출 방식 중에서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CAM,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CP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자, 1번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5. 자, 3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5. 자, 5번은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전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틀렸죠? 자, 그러면은 5번을 옳게 말하려면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많은 원리금을 지불하므로 더 많은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적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금융이 중요한 해 같아서 15번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시고 반복해 들으시고, 자, 먼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개념부터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 CPM은 매 기간 원금과 이자 합계가 균등한 방법, 즉 매 기간 지불하는 원리금 지불액 곧 저당 지불액이 통일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때에 차입한 원금이 모두 상환되게 하는 방법이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CPM의 특징,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 곧 저당 지불액은 저당 대부에 곱하기 저당 상수 그러면 되죠. 저당 상수. 자,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 렉가기수냐 할 적에 현재 가치인 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가기수. 자, 상환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불되는 저당 지불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액은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액이 적고 원금 상환액이 많아진다. 제가 CPM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CPM의 특징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에 비해서 초기에는 지불액의 부담이 더 적고 후기에는 부담이 더 큰 방법이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CAM에 대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균등 상환 저당. 자, CAM에 대한 개념이죠. 원금은 저당 원금을 상환 기간 동안의 납입 횟수로 나누어 일정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전기 말의 저당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구한 후 원금과 이자의 합을 상환하는 방법으로서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도 하지요. CAM의 특징입니다.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는 특징이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초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보다 저당 지불액이 많으므로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른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다라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CAM에 대한 특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초기에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지불액이 더 많으므로 1회라도 납부하게 되면 저당 잔금액이 가장 적게 남는 방법 또한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거를 채감식 상환 방법이다 한다라면은, 우리가 채증식도 있죠. GPM. 자, 점증식 상환. 자, 이거는 저당 지불액이 대출 초기에는 적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커지는 저당 상환 방법이다 보니까 저소득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자, 올해는 한 달에 10만원씩 갚다가 내년에는 20만원씩 갚는다라면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되겠네요. 자, GPM의 특징. 이 방법은 초기에 낮은 수준의 저당 지불액으로서 시작하여 차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안하여 사전에 합의한 예정된 증가율로 단계적으로 저당 지불액을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의 상환. 자, 부자라는 거 우리가 부채할 때 그 부자거든요. 자, 유부효과 말할 적에 정의유부효과 긍정적인 거, 부유부효과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자, 그 부자예요. 따라서 부라는 조금 부정적인 부자. 은행 입장에서, 자, 은행 입장에서 처음에 조금씩 받고 이제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이건데, 아이고, 은행 입장에서 많이 손해본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쪽에서도 부로 봐야 되고, 돈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분을 생각해서 처음에 상환하는 돈이 적고 갈수록 늘어난다. 그런데 너무나 저소득자라면은 그 작은 돈마저 사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나오면은 꼭 GPM, 채증식 연관해가지고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 다시. 자, 지금 GPM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치는 부상환, 네거티브, 부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상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당 잔금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저당 잔금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저당 지불액이 더 크게 증가하므로 결국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GPM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미래소득이 확실한 많은 계층과 미래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기간이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나, 다른 방법에 비해 주택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가 늘고 차입자의 소득 증가가 상환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진다는 단점. 채무 불이행 곧 부. 자, 부 이렇게 연결하세요. GPM 꼭 그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한테 받으시는 모의고사 자 문제 80문제 드리고 그 해설집을 드린다 그랬는데,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설 이렇게 조금 중요한 것들은 자세하게 해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설령 저한테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시더라도 드리는 해설집만 가지고도 핵심을 꼭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에 있는 부분을, 자, 정답이 뭘까 하고 한번 보게 되죠. 자, 기억과 뭐 들어갈까요? 자, MPTS는 증권, 채권이 증권으로 가야 되죠. 자, MBB는 채권, CM은 대기증 채권.
돈을 갚는 사람들 이 입장에서 자, 뭐 나 돈 늦게 나한테 선해줘도 좋으니까 이자 많이 달라. 혹은 자 이자는 적어도 빨리 나한테 돈 상환해달라 할 수 있겠죠. 타겟층. 자 CMO 채권형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니은 자 MBB가 채권형인가. 자 이거는 다 자 발행자가 갖게 되는 거죠. 발행자가 갖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권은 증권 형태로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채권이고, 니은번은 자 니은하고 디귿하고 자 원리금 수취권 초기 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갖는다라 해야 됩니다. 발행자가 갖는다. 다음에 저당권자에 대해서 자 투자자가 저당권자이고 발행자인데 CM은 타겟층 채권을 어떻게 될 것인가. CM은 저당 투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는다로 나가야 되죠. 발행자가 갖는다로. 초과 담보 부분에 대해서 자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NPT에서 필요치 않다, 불필요하다. 그렇게 자 기업권 증권 형태로 봐야 되고, 니은 디귿 원리금 수취권 초기 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갖는다로 봐야 되고, 다음에 자 리을 타겟층 채권 CMO에서 저당 프로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는다로 봐야 되고, NPTS 초과담보 불필요하다. 그 정리하셔가지고 자 이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부동산 학교론 문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주로 또 다음 강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